댓글 혹시 보셨어요? 아, 예. 주변에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심둥이 아프면 안 된다고. 네. 우리 심둥이 이제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네. 복귀 신고 한번 해주시죠. 정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죄송하고 이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정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자리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귀로 환영합니다. 이제 100% 전력 회복했습니다. 1차 대전 포화이즈 해석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대 어긋나지 않게 달려가도록 하겠는데 사실 우리 정말 많은 매니아분들과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좋아요 숫자가 요게 좀 좋아요가 좀 많이 있어주면 상위에 노출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끝나고 누르면 까먹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 딱 누르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차 대전의 타임라인 1915년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황만 놓고 보면 독일군의 선전이 참 놀랍다. 전방위 전쟁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반면에 연합군은 계획대로 풀리는 게 없었고 지난 저희 방송 때 보시면 알겠지만 갈리폴리에서는 와 정말 가슴 아픈 실패를 여러 번 했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일을 꺾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연합군이 생각해 보니까 서부전선에 역시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년에서 16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어떤 대전략을 세우고 싸워야 되는가를 놓고 한번 상의를 하려고 1915년 말에 프랑스에서 연합국 지도부가 다 모입니다. 아. 장소가 샹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프랑스군 총사령부였거든요. 여기에 모여서 대전략을 구상을 하죠.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연합군의 전략 목표 자체를 독일군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 어떤 그런 소모를 강요한다는 소모 전략이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섭다. 네, 그리고 이제 연합군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의 우위에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독일이 이제 불가리아까지 독일 편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병력을 신속하게 서부전선, 동부전선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부에서만 연합군이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러시아 너희도 우리랑 함께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 같이 뭔가 공세를 하는 다발적인 공세를 이제 이 시기에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된 공격을 한번 해야 된다 이걸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솜이었습니다. 이거를 1916년에 가급적 빨리 하자 이제 이런 결정을 했던 거죠. 동부와 서부를 나눠서 공격하게 되면 얘네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이쪽 그렇지. 맞고 저쪽 네. 맞고 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솜이라는 게 정말 우리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아니 너무나도 끔찍한 이 솜 공세를 왜 이 지역을 한 거예요? 아,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솜강 일대가 딱 영국군이 담당한 전선과 프랑스군이 담당한 전선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양군이 함께 움직이려면은 그래 우리 서로 손잡고 솜강 요 우리 경계선 양쪽에서 여기서 밀어붙여 보자.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크게 어떤 전략적 목표가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독일을 갖다가 소모전의 늪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지형에서 어쨌건 같이 좀 공격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여길 돌파해서 그다음에 막 저 후방으로 거대한 돌파구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아주 유리한 곳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사실상 소모하자. 정치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무섭다. 양쪽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서부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서쪽으로 왔다 동쪽으로 갔다 하면서 기동 전략으로 쓰는 독일이 양쪽이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 지난번에 너무 큰 피해 입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 맞아요. 예. 이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골리츠 타우노프 공세에서 대퇴각하면서 뭐 사상자가 100만 단위로 나왔는데 야 이거 16년에 러시아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에서도 당연히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표단장이 딱 왔는데 대표단장이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도 한몫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질린스키였습니다. 젤렌스키. 아, 바로 탄넨베르크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예, 예. 책임의 이 예. 1군과 2군을 다 함께 지휘한 북서전선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니다인과 수라인 조정에 실패한 바로 그분.
그래서 결국 탄넨베르크 전투 이후에 경질된 바로 그분이었는데 아 질린다 질려. 진짜. 질릴만도 한데 프랑스 왔습니다. 오. 사실 이거부터 이상하실 텐데 사실 질린스키는 전쟁 이전에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이미 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서방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부터 프랑스와 교류를 많이 하면서 프랑스어도 뭐 제법 하고 리오도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 질린스키 장군만큼 거기에 인맥이 있는 사람이 없지. 가서 얘기 잘 해봐 이렇게 온 겁니다. 전쟁 지휘관으로서는 좀 실패를 했더라도 외교적인 뭔가 능력을 기대하고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한수 교수님 굉장히 질려 계시지만 아니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만한 상황이에요? 아 이게 참 문제인데 러시아는 이 1916년에 우리가 얻어 맞았지만은 우리 유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기초 체력이 있는 나라야. 아직도 동원할 병력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던 우리는 거죠. 아직 사람은 많어. 예. 그래서 화끈하게 우리도 이번에 동참을 하겠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 불가리아 저 흉악한 놈들이 또 우리를 덤비려고 하니까 너네가 발칸 전선은 좀 유지해다오. 그러니까 데살로니키나 이런 쪽에서 지금 상륙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오스만과 불가리아를 잡아주면은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서 과감하게 이번에도 몇백만 단위로 동부전선에서 한번 화끈하게 같이 밀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나름 설득력은 있네요. 네. 연합군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고 굉장히 중요한 작전에 러시아가 힘을 못해준다라면 엄청 큰 그렇죠. 돈이죠. 그래서 굉장히 감격했다고 해요. 아, 러시아가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 아, 이렇게 좋을 때가. 뭐 그 정도. 뭐 발칸 유지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이렇게 판이 짜여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연합군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독일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외교의 강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독일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게 장기전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당시 그 독일의 내부 사정하고 정치권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원이 부족하죠. 하지만 또 독일에는 정말로 똑똑한 과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커피 없으면 대용품, 아. 석유 없으면 석탄으로 이렇게 다 대체하면서 끈끈이 버텨왔는데 아무리 과학자들이 머리가 좋아도 식량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량 문제. 그거 만들어내면 예. 예수되죠. 오병이어의 뭐 기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1915년이 흉작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식량상이 나빠졌는데 식량이 나빠지니까 배급. 최우선순위가 역시 군대이니까 군대의 식량을 몰아주면서 민간 사회에서는 식량이 없습니다. 굶주렸군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식량 배급소의 길이 쭉 늘어서게 되는데 이게 1915년 연말이잖아요. 그 추운 날 한 곳에 서가지고 맞아. 아 예, 진짜. 예. 발부터 이렇게 얼어붙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장기전을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국 그 독일의 지도부가 구상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 역시 그 외교전, 그러니까 강화 협상을 추진해서 전쟁을 끝낸다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독일 총리 베트만 홀베크가 강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계속 추파를 던져요. 아. 너희 황제 알고 보면 다 독일 핏줄 아니냐. 같이 한번 예전처럼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벨기에와 이제 평화 협상을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두드러 팼는데. 예, 사실 이 벨기에 때문에 영국이 그 참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지만 핵심적인 국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벨기에가 영토가 5%밖에 안 끝이 남았는데 조금 넘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더 독일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이게 딱이 딱 때리고 화해하자. 이거 누가 참어 이거? 예. 딱이면 다행이지. 그렇지. 거의 몸을 다 부셔놨는데.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피해 보려고 했던 이 베트만 홀베크의 그 시도가 끝나면서 결국은 이제 베트만 홀베크도 전쟁을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 이 군부들에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리를 위주로 한 정치권의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군부는 어땠는가? 근데 군부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특히 동부전선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러시아군을 계속 밀어냈거든요. 그래서 네. 폴란드를 차지했는데 그만큼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더 많은 영토, 폴란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그쪽에 또 병력을 또 몰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부족한 병력이 주로 동부전선에 많이 가다 보니까 가장 중시하는 서부전선에서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독일 군부를 압박하는 상황이 됐고 여기다가 또 연합국 진영을 살펴보니까 드디어 미국이 슬슬 이제 발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만약에 미국까지 참전하게 되면 우리 독일은 정말로 어려워진다. 끝장난다. 그러니까 이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191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네요, 독일 입장에서. 자, 독일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합동 공세를 버텨내는 것보다야 조금 선수를 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파일케나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독일군 총참모본부가 주목한 곳이 프랑스 요새 지역이었던 베르댕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프랑스는 이 베르댕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1915년에 공세를 펼쳤던 주 전장에서 좀 벗어나 있는 곳이었어요. 좀 끝단이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베르댕 지역에 있었던 요새 있던 중포들을 쏨 지역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연합군들이. 그럼 방어가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나름 초반에 여러 가지는 독일군한테 좀 맞아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팔케나이는 베르댕이라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공격의 시발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당초에는 처음부터 이 베르댕을 노리고서 여기서 프랑스군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수의 병력을 끌어들여 갖고 큰 출혈을 마찬가지로 소모를 강요하기 위해서 전황을 딱 뒤집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최근에 많이 인정받는 얘기는 베르댕을 하나의 미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미끼로. 그 이유는 방금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저 지도를 보면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금 딱 저 당시 전선을 보면은 베르댕 쪽이 참 거슬리게 튀어나와 있죠. 네. 뼈두지처럼 튀어나와 있고 항상 저 쐐기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3면이 지금 독일군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요새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여길 갔다가 석권할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길 갔다가 뺏겼으면은 프랑스나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찾으러 오겠죠. 찾으러도 일로 막 밀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쪽에서라도 만회를 해야지 하면서 대규모 공세를 해들어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뭐 저 북쪽에 이프르 전투 한참 했듯이 처음에 베르댕을 우리가 두더지 잡을 때 여기 하나 빵 쳐갖고 먼저 눌러놓은 다음에 그럼 저쪽에서 뽕 튀어오면 그때 더 큰 망치로 빵 때려서 완전히 박살 내겠다는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걸 딱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전선 후방에 전략 예비대를 어디 배치했냐 보면은 베르댕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쪽 썸무라든가 이프르 저 후방 쪽 전선에 오히려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야말로 베르댕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압한 다음에 저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적을 받아치겠다라는 포석이 이미 저기 깔려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 지뢰를 심어놓은 거네요. 근데 그러려면은 역시 베르댕에서 압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승리를 거둬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전무후무한 화력을 우리가 집결시키자. 어마어마한 포병과 어마어마한 탄약을 때려 부어서 이 요새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단시간에 유리한 지형을 갖다가 장악하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양쪽 다 소모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약간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규모로 양동 작전을 써서 소모하다 보면 독일, 니네 언제까지 버틸 건데?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인 거고 독일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1대5, 1대10 이렇게 적에게 소모전을 강행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미끼를 툭 던진 게 베르댕이거든요. 그러면 베르댕의 공격 작전 얼마나 자세하게 세웠으면 미끼까지 던질 수 있었던 겁니까? 이걸 갖다가 역시 잘 이해하려면은 이 베르댕의 지형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형이야, 지형. 네. 베르댕은 사실 우리가 전쟁 초반에 그 격전 속에서도 용하게 안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여기가 아주 잘 준비된 요새 도시였는데 저 딱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저게 바로 메즈강이죠. 그 북동쪽으로 저런 식으로 독일군의 움직임을 갖다가 감지할 수 있는 요지들이 산재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 고지 꼭대기들마다 강력한 요새들 겹겹이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네. 역시 안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저게 도대체 어느 정도 네. 규모인지 크기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은 베르댕 지도와 제가 지금 서울의 지도를 갖다가 딱 옆에 나란히 한강 놓은 거예요. 맞아요? 네, 한강이 있고 저게 서울 지도인데 네. 같은 스케일로 같은 축적으로 나란히 놓으면은 상당히 서울이랑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딱 저 당시의 전선과 공격 목표가 우리 6.25 전쟁 때 기억하시죠? 중공군의 서울 공격과 너무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베르댕에서 그 당시 독일군이 공격 출발한 지점까지 대략 한 15km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서울로 따지면은 딱 우리 서울 경복궁 있는 데서부터 고양, 네. 도봉산, 불암산, 태릉 넘어서 딱 그쪽 일대랑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댕 전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서울 방어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방법 있는데 포탄을 무제한으로 쏟아봐서 불의 벽을 만들면 오는 중공을 싹 그래서, 갈아 넘어가는 그래서요. 그 느낌인데요. 네, 근데 프랑스군은 미리 이 대포를 갖다가 많이 빼버린 큰 총포를 실책이 뺐구나. 있었죠. 반면 이 독일군은 수많은 산 뒤에다가 야포를 갖다가 배치해 놔갖고 무려 1,200문의 포를 갖다가 집결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포가 어떻게 조밀하게 배치돼 있었는지 독일군 공간사에서 그 배치도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3개 군단 A, B, C 지역에 저 많은 포들을 저 이제 빽빽하게 지금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는 수많은 야포와 30.5cm, 38cm, 42cm짜리 중포들을 골고루 깔아 넣으면서 전방 요새들까지 완전히 때려 부수고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게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서울 방어전에서 미군이 어떻게 방어했는지를 저희가 정말 자세하게 배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불의 벽을 앞선, 중간선, 뒷선까지 해서 오는 군사는 죄다 그 불의 벽에 녹아버리는. 지금 보면 엄청나게 큰 중구경 이상의 포들이 뒤에서 자리 잡고 야포들 깔아놓고 하면 적의 진지 때려 부시고 오는 병사들 야포로 다 맞고 오히려 반대의 불의 벽을 설치하면서 들어오는 느낌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갖다가 뚫기 위해서 아주 고도로 특수로 훈련된 공격 부대까지 이제 편성을 합니다. 1914년, 15년에 전선이 참호전으로 고착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니까 독일군이나 연합군 양쪽 모두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1915년에 독일 쪽에서는 돌파용 특수부대들을 갖다가 양성을 하고 전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슈토스트루펜 전술인데 전투공병들과 훈련된 병사들이 아주 첫 번째 일단 다수의 수류탄을 휴대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 돌격하면서 계속 수류탄 까서 던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뭐가 따라붙냐면은 화염방사기. 저게 좀 화점이 나타나면은 거기서 화염방사기를 확 불세례를 퍼부으면서 같이 가고 또 거기에 경량포들이 같이 뒤에 쫓아가면서 더 큰 방해물이 나타나면은 그 포로 보병포로 직사를 하면서 계속 전진해가는 이러한 공격 부대가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약 총 72개 대대에 해당하는 병력들이 포격 이후에 즉시 뛰어나가서 전선을 돌파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드디어 베르댕을 갖다가 2월 달에 기습 공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굉장히 비장하게 만든 부대라고는 해도요. 생각해 보면 달리기 빠른 사람 손, 자 총 버려, 수류탄 몸에 장착, 빠르게 뛴다. 느려지면 죽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 사실은. 참호 들어가기 위해서 총이 길잖아요. 근데 긴 총 갖고 참호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권총도 많이 집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루거 P08이라고 네네네. 있어요. 굉장히 이쁘게 생긴 총. 잘 걸리는. 네, 굉장히 잘 걸리죠. 근데 얘가 이제 원래 8발밖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거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다 둥그런 탄창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탄창을 꼽아요. 그러고선 이제 나무 스토커까지 해서 들어갔는데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잘 걸렸어요. 진흙이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뽑아서 쏠 때 했는데 한번 뭐 구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냐면 야 이래서 이제 기관단총 써야겠다 그래서 나오는 그 기관단총의 원인이 역사로. 화염방사기는 우리가 뭐 오키나와 전투에서 다루고 했긴 했는데 거의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쓰인 전투죠, 이게. 네, 화염방사기가 대량으로 쓰인 게 여기가 거의 처음이고요. 네. 당연히 참호선에서 수많은 진지들의 불을 슉슉 뿜으면서 공포를 갖다가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맞아. 특히 여기가 요새지대다 보니까 수많은 고루들이 있고 토치카들이 있는데 그런데 뭐 환기구나 이런 데로 화염방사기 집어넣어갖고 확 가하면은 그 안에 다 타죽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격용으로도 아주 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죠. 초반에 이제 그 화염방사기의 공격을 받았던 프랑스군이 정말 패닉 상태에 정말 빠졌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내가 훨씬 더 사거리가 긴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도 화염방사기가 보이면 그때부터 막 공포에 휩싸이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베르댕 전투라는 게 요새에 들어가서 싸우니까 네. 시야 확보가 잘 안 된 경우들이 그다음에 많잖아요. 요새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근접전이 전이죠. 오죠. 그러니까 기관총이 무용지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자, 독일군은 이렇게 철저하게 포와 특수부대까지 준비해 가면서 베르댕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베르댕에서 중포를 뺐다라는 것은 프랑스군은 이거 지금 모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프랑스도 1월 중순부터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항공대가 독일군이 베르댕에서 이제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실제로 사진까지 찍었어요. 찍고 프랑스군에게 보고도 하죠. 하지만 프랑스군은 그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것과
사진을 찍었으면 사실이잖아요, 이건. 일단 이런 생각이에요. 야, 다른 건 놀리고 위해서 우리 양동작전 하는 거 아니야? 야, 설마 걔들이 아무리 뭐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곳을 어떤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공격하겠어. 기만작전이다, 네, 이건. 네. 이건 굉장히 기만작전이다. 많아요. 그리고 1월 말에 채플린이 또 파리를 폭격했거든요.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분노,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시선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월 11일 날 프랑스군의 이제 정보장교가 직접 두 눈으로 메주강 우한 이쪽에 독일군이 집결한 거를 발견했고 이걸 보고를 합니다. 이건 이제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있는 너무나 진짜라니까요. 빼박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프랑스군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제 영국하고 함께 솜공세 준비를 계속 해왔는데 아씨 하기 싫은 방어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방금 진짜 그 장교처럼 욕처럼 들렸어요. 그 장교가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서둘러 방비에 나섰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베르댕 전투는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초반에 기습당한 전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 독일군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난 포를 준비를 했고요. 특수부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연합군 측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나요? 양측의 한번 현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르댕 공격을 담당한 부대는 독일군 측에서는 제5군이었습니다. 사령관부터가 남다릅니다. 사령관이 바로 독일의 황태자. 비델름 황태자가 사령관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데. 독일군 입장에서도 황태자가 사령관인 부대가 공격을 하는데 이건 반드시 성공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황태자의 길을 뿜뿜 살려줘야 되는 이 황실의 위험을 드높여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거기 소속돼 있던 병사들은 재수도 더럽게 없네. 이병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이 분에서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반면에 네. 공을 세울 수 있게 해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3개 군단에 전방 공격 부대가 뭐 9개 사단 정도 집결돼 갖고 한 약 14만 병력이 이 앞에 섰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에 맞서고 있는 베르댕 지구의 프랑스군은 처음에 굉장히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거의 뭐 1, 2만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 그래서 그때 공격을 해들어갔으면은 뭐 압도적으로도 휩쓸고도 남았을 상황이었는데 1월 달부터 이제 이상한 낌새가 들어오면서 조프로도 이제 증원 병력을 안 보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뺐던 대포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보내기 시작을 해요. 프랑스군도 야포가 한 388문, 중포도 한 244문까지 보강이 돼 있었고요. 물론 이게 다 전방에 배치된 건 아니지만 베르댕 지구에 도착한 게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전방에는 약 3만 명 정도가 깔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모전의 시초로 꼽히는 베르댕 전투. 아마 엄청난 포화 소리가 전쟁의 시작을 알리겠죠. 네. 2월 21일 날 공격이 시작되는데 무려 아까 이야기했던 1,200여 문의 대포가 9시간 동안 공격 준비 사격을 야. 가합니다. 이거는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것 같아요. 200만 발이었습니다. 쏟아부은 게. 그리고 이걸 지원을 받고 9개 사단이 뮤즈강 우측에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5군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다 공격하길 원했는데 네. 팔케나이는 야 이게 미끼 정도로 쓸 건데 이거 다 공격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하게 9개 사단이면 돼라고 하면서 뮤즈강의 동쪽으로만 잡았습니다. 그럼 약간 이제 의정부 구리 방향에서 오는 거네요. 뭐 맞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냥 들어간 거 확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그래서 이제 7예비 군단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제한된 공격 정찰 수준의 공격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또 공세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공격 개시 5시간 만에 부하 두몽을 점령까지 해요. 굉장히 빠르게 했네요. 네. 그래서 7예비 군단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인 22일에는 저 위에 있는 이제 프랑스 1방어선에 구멍을 뚫었고 프랑스의 일선 붕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서 24일에는 프랑스군의 외곽 참호선 전체가 다 돌파돼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그 화력과 그리고 아까 했던 여러 가지 전술 이런 거에 압도돼가지고 후방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24일, 25일 시점에서는 전선이 전반적으로 다 뒤로 내려가게 됐고 결국에는 보호 요새랑 부호목 요새만 고지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네네. 딱 지탱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메주강 고지대 일대가 장악을 당하면 독일 포대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은 이제 독일군은 딱 여기서 어때요? 관측을 하면서 베르댕과 그다음에 베르댕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로, 강에 있는 교량 이런 것들을 직접 포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여길 증원하러 오는 프랑스군을 딱딱 때려잡을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군은 이제부터는 뭘 노리냐? 이 고지대를 정확하기 위해서 이곳에 딱 버티고 있는 요새인 두오몽을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오몽은 당대 세계 최고 요새라고 평가받고 있는 곳이었어요. 네. 여기는 절대 못 뚫는다. 다른 것들은 다 뚫어도. 그런데 이곳을 총 한 발 쏘지 않고 금방 함락시켜 버렸어요. 총을 안 쏘고 함락을 시켰다고요? 네, 이 두오몽 요새에는 방어 병력이 6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병력마저도 독일군의 어마어마한 폭격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관측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숨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벌벌 떨고 있었네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아.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이 갑자기 탁 들어오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전의를 잃고 완전히 항복해 버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포소리와 그 충격파를 몸으로 느낀 병사들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중포를 맞은 병사들의 수기를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떨어지면 거대한 분화구 같은 게 생겼고 중포가 뭐 300mm 이상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병력이 밀집되는 곳에 이렇게 잘못 떨어지기로 하면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 팔다리가 풀씨앗 날간 것 같이 쫙 날린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게 처음에만 공포에 떨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무감각해진대요, 사람이. 두오몽 요새가 함락됐다는 소식에 독일에선 난리가 납니다. 최후의 방어선, 절대 뚫을 수 없는 절대 요새 막 이런 그런 건데. 거죠. 그러면 이제는 베르든 전투가 끝나겠구나, 성공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안 끝나요? 26일 시점에 프랑스군 같은 경우는 무려 2만 5천의 손실을 냈습니다. 거의 다. 네, 원래 3만 명 독일군이 배치돼 있어요. 잡은 포로만 해도 10,000명이었어요. 와. 그런데 이 시점에 독일군의 공격도 주춤해집니다. 왜? 독일군이 초반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성공했습니다. 응. 그럼 여기서 전과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고 예비대가 들어가죠. 또 예비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개의 사단의 예비대가 있었어요. 응. 근데 황태자도 빨리 예비대를 투입해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응. 그런데 팔케나인이 그 예비대를 주지 않아요. 팔케나인은 그 예비대를 본인이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와, 남북전쟁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프랑스군이 확실한 덫에 빠지기 전까지는 쓰지 않겠다. 그리고 팔케나인이 보기에는 이 작전이 어느 정도까지 성공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 프랑스 피해 규모를 아직 몰라요. 불안해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까지 치명적인 상태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황태자가 증원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무용 지휘 네. 그거하고는 약간 좀 네, 근데 황태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게 그 예비대를 본인이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건 확실하게 팔케나인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했지만 팔케나인이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뭔가 목표가 이런 게 잘 공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케말 파샤는 본인이 이 대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밀어 넣어라고 했는데 네. 황태자는 밀어 넣어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느낌인 거죠. 황태자 입장에서는 있는 병력을 어떻게든 해보자. 그렇죠. 근데 있는 병력은 많이 지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냐면 대포를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포병은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끌고 와야 되니까. 전선을 앞으로 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미 독일군이 일대 너무나 많은 포격을 한 나머지 도로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자체가 둔덕, 구덩이 뭐 이런 분화구가 막 생겼죠. 막 생기고 중포로 옮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쏜 포 때문에 내가 네. 갈 수가 없게 되는 네, 저 당시에는 요즘처럼 불도저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결국에 말이나 사람이 직접 대포를 앞으로 그렇지. 끌어내야 네. 추진해야 되는데 저 많은 힘이 딸려서 대포를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과 말이 끓여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주일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그 일주일이 바로 프랑스군을 공격해서 완전히 베르댕을 점령할 수 있는 그 결정적 타이밍이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럼 프랑스도 예비대를 준비해 놨었는데 그러면 그걸 보충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책에서만 보면 정거 확대라는 게 쉬워 보이는데 아, 너무 정말 어렵네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군은 사실 이 시점에 진짜 망했다. 처음엔 진짜 큰일 났다. 하늘이 위기에 무너지는 줄 빠졌다. 알았죠.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전선을 관찰하고 있었던 조프르의 오른팔이었던 까스텔로 같은 경우는 조프르 각하 절대 베르댕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조프르도 어때요? 정치권의 압박도 받고 프랑스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군 전체를 이제 이곳 방어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관철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당장 프랑스에도 강철 군단이 있습니다. 20군단입니다. 이거를 베르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카스텔로가 이제 조프르한테 임무를 하나 추천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빼땡이에요. 그래서 베르댕 방어를 맡은 2군 사령관이 이제 교체가 돼버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프랑스군 지휘가 나면 뭐가 있어요? 이제까지 공격! 엘랑 막 이거였는데 빼땡은 조금 달랐습니다.
공격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빼땡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전은 화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아직은 사실 2차 대전 때는 그렇지만 1차 대전 때는 그런 정신이 많이 없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밀어놔봤자 대포밥밖에 안 된다 병사들이. 이거 계속 대포밥 던져줄 거야? 이렇게 싸우면 안 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 이단하고 또라이였었는데 그렇죠. 막상 전쟁 터지고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죠. 앞서고 있었던 사람이야. 백투더 퓨처야. 화력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보병원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 이거 미국의 전술인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포밥 때문에 엄청나게 사기가 저돼 있던 프랑스군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선 병사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존경스럽지. 나 저 사람 밑에서 싸울래. 네. 나는 깃발만 꽂고 싶어요. 나 총 안 들어도 돼요? 적어도 우리가 대포밥은 안 되겠구나. 네. 개 죽으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닥을 쳤던 프랑스군의 사이가 약간 이제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땡은 이미 이때 나이가 회갑을 넘었습니다. 나이가 있었지만 낮은 계급이 좀 낮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이 리더십 자체가 병사들과 함께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함께 고초를 겪고 진정으로 내 부하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케어하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빼땡이 왔으니까 적어도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같으면은 주임원사 같은 그런 그런 리더십이라고 봐도 네. 돼요. 게다가 이 병사를 아끼고 화력전을 추구하는 사령관, 신세대 사령관이 60살 넘은 분이 오셨습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독일군의 이 초반 강풍을 얻어맞은 뒤에 패탱은 즉시 주변에 있는 가용한 중포들을 다 이곳으로 집결해 달라라는 조치를 갖다가 계속 상신을 해갖고 조프도 그거에 호응을 해줍니다. 특히 가장 강조한 것이 저 독일군의 어마어마한 화력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포병 사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포병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짧은 곡사포가 아니라 이제 더 강력한 평사포들을 갖고 와서 저걸 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갖고 그런 포들을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투입된 포가 바로 155mm 포예요. 좀 구식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래도 사거리가 13km, 14km 정도 나와갖고 독일의 곡사포보다 훨씬 멀리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들을 집중적으로 독일군의 포를 향해서 날리기 시작하고 또 지금 막 추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독일군을 향해서도 측면에서 계속 퍼붓는 위치를 잡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포를 끌어오고 또 대포는 어마어마한 탄약을 소모할 텐데 이걸 갖다가 보급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 당시 베르댕은 큰 약점이 뭐였냐면은 철도가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이 철도 종단 전부터 베르댕까지는 그냥 도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도로가 우리의 생명선이다.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마차로 옮겨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트럭들을 어마어마하게 징발합니다. 우리가 마른강의 기적은 파리에서 모은 택시의 택시에 기적. 기반했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이번엔 트럭이 나섰습니다. 트럭도 다 증발해온 거잖아요. 파리에서 네. 가용한 트럭들을 갖다가 다 징발해갖고 군용 트럭들 다른 부대에 있던 거 다 모아갖고 이 베르댕 지구로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이 당시에 저 도로가 당연히 옛날 길이 뭐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악천후로 인해서 계속 비 내리고 눈 맞고 하면서 자동차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도로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 비포장도라니까. 그래갖고 이 당시에 공병대들을 갖다 또 다 긁어먹어갖고 이 도로 양쪽으로 쫙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는 전투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계속 해라. 도로가 무너지면 옆에서 자갈 퍼갖고 도로 메꾸기만 해라. 아, 계속 다지는 거야. 네. 가면 다지고, 가면 다지고. 꿀보직이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적어도 죽지는 않잖아요. 아니지. 독일이 도로 파괴를 목표로 그렇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포기하지. 높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 시스템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잡힙니다. 그러면서 이 3,500대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자와 병력과 탄약을 갖다가 계속해서 베르댕으로 집어넣어 주니까 프랑스군은 갑자기 전력이 와. 쑥쑥쑥쑥 늘기 시작하는 그러겠네. 겁니다. 놓고 내리고 싫고 놓고 내리고 싫고 계속 돌고 있고 보수. 베르댕이 무너질 수 있던 그 일주일 동안에 프랑스군은 베르댕으로 무려 19만 명의 병력이랑 2만 5천 톤의 탄약과 식량과 각종 보급품을 실어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독일군의 모든 희망이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화력의 중요성 플러스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한 패탱의 해안이 정말 빛난 초반 대체였죠. 그래서 이 베르댕을 사실상 이 도로 하나가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도로에 이름이 붙습니다. 라 보아 사크레, 성스러운 길. 성스러운 길.
그리고 패탱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끔찍한 상황을 맞이한 장병들이 소모가 되는 걸 걱정을 해갖고 순환 체계를 갖다가 아주 잘 만듭니다. 이게 유명한 물레방아 교대 체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배려등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 있는데 이 부대들에서 일정 기간 싸우다가 소모가 되면 즉시 빼갖고 후방으로 보내서 휴식을 시키고 그럼 쉬고 있었던 사단들이 그 빠져나왔던 그 지역을 다시 메꾸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레방아 순환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서 과도한 이 소모를 갖다가 최대한 저지했습니다. 이게 어떤 나중에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냐면은 팔케나인의 오판을 불러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적의 피해를 예상할 때 부대 이동을 갖고 우리가 추산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저기서 일개사단이 빠졌다더라. 야, 그럼 일개사단이 최소한 30~40%는 소모가 됐으니까 빠졌겠네. 그럼 프랑스군 사상자 4,000명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다 소모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니까 이게 과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팔케나이는 소모 잘 되고 있어. 내 예상이 맞고 있군. 지금 우리는 사상자가 10,000명인데 쟤는 벌써 30,000명 났다. 이대로 계속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오판을 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싶은 게 빼땡이 딱 와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강철 군단장한테 전화해서 나 빼땡이요. 그 말 하니까 다들 이해해요. 이 사람이 여기를 지키러 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지휘관들하고 더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빼땡의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폐렴 걸렸었습니다. 누워 있었어요.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을 다 한 거예요. 병상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을 부린 거죠. 빼땡이 진짜. 베르등의 방비는 물레방아 시스템에 의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양측 다 포병전으로 지금 전환된 상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빼땡이 긴급 투입한 이제 군단 포병 같은 경우는 매주강 서쪽에 있는 고지대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은 지금 어디를 노리고 있습니까? 매주강 동쪽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결국 독일군 입장에서는 내 측방 왼쪽에서 계속 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격하는데 계속 내 옆구리를 때리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독일은 포병 화력에 노출되다 보니까 진격이 어렵고 매주강 좌안으로도 공격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주강 좌안 같은 경우는 304나 아니면 모루옴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시체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확보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제고지를 장악해야지 그 아래쪽에 있는 프랑스군의 포병에 대한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투입한 군단이 바로 제22 예비 군단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군단의 군단장이 누구였냐면은 팔케나인의 친형 오이겐 폰 팔케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팔케나인의 형들도 군문에 나와서 출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우리 동생 체면을 살려줘야겠군 하면서 이때서부터 병력과 화력을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프랑스군도 이제 점점 더 독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프랑스군도 이거 해볼 만한 걸 우리 패탱 장군님이 이렇게 위해 주는데 우리도 여기서 이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하는 이런 사기가 올라가면서 양쪽이 정말 독하게 전투를 벌였어요. 모르옴이라는 죽음의 고지라는 이런 별명이 붙게 됐는데 그 이유가 여기야말로 우리 백마고지 못지않은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고지전이군요. 우리 백마고지도 어마어마한 포격을 맞아서 고지 높이가 낮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옴도 똑같았습니다. 모르옴도 원래는 304였지만은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게 300이 됐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기도 어마어마한 포격이 떨어지고 거기서 양측이 여길 뺏기면은 이 전투 끝난다 하면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전투가 계속 이어져서 이 지역도 결국에 독일군이 의도한 대로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고 동시에 좌안을 공격했는데 좌안에서도 어려운 싸움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우한도 이제 구호몽을 함락시켰잖아요. 이제는 또 하나 남은 저항의 거점이었던 보요새를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보요새로 가기 전에 있었던 지형이 보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이 또 잡아야지 어떻게든 요새로 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을에서 3월 중에 무려 13번이나 그 주인이 바뀌는 격전을 펼쳤고 결국 독일군은 3월 내내 보요새를 함락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가 결국 3월 말 시점에서 독일군 사상자가 이미 8만이 넘어갑니다. 14만에서 그럼 8만이 넘어가고. 근데 프랑스군도 9만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어때요? 정말 독종으로 싸웠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팔케나이는 처음에 이제 내가 최소 희생으로 단기적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이미
사라져가는 그냥 그런 상황인 거죠. 1차 대전의 전형적인 소모전의 양상이네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독일군도 이제 4월 초에 와서는 제한적 공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는 전 전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좌반 우반 이 좁은 전선이었거든요, 나름. 근데 이제 32km에 달했던 그 전방 전선 전체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공격을 해보자. 그래서 4월 9일 날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접전이 나흘간 지속이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비가 이제 쏟아지게 됐고 결국에는 그달 4월 내내 그 장마 수준이에요. 전투가 중지되고 교전이 소강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스탠리 큐빅 감독의 영광의 길이라는 아, 영화를 네. 보면 네. 병사들이 제일 바라는 게 악천후입니다. 비가 왔을 때. 예, 날씨가 좋으면은 무인지대를 가로지는 돌격 작전을 펼쳐야 돼서 죽을 수 있는데 악천후가 되면은 작전이 중지되니까 살아남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역사학에서 이렇게 병사들이나 장교들이 그 후방에 집에 그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네. 군 당국이 검열을 검열하죠. 하잖아요. 이때도 검열. 아, 뜯어봐요. 예, 당연히 군사 정보가 쓰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검열을 하는데 검열에 걸린 편지들이 네. 역사 문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들이 그것을 상당히 중요한 사료로 활용을 하죠. 이게 이제 진심이 담겨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런 예.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엄청난 그 포격전이 벌어져서 아수라장이 벌어지는데 이때 뭐 그 프랑스군의 한 장교가 기록을 남겨요. 내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를 찾을 수 없다. 지옥도 이렇게 지독할 수 없다. 모두가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의 수기가 남아 있는데 특히 이제 베르댕 전투에서 양측에서 나온 사상 피해자 중에서 70%가 포격에 의한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차 세계대전 영화, 특히 이제 베르댕 쏨 전투의 그 영화를 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참호전에서 막 치고받고 하는 육박전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식의 맞붙어서 싸우는 전투에서 나온 전사자 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못 미쳐요. 거의 대부분 다 포격에 의해서 다치고 죽기 마련일 텐데요. 10개월 동안 양측이 퍼부은 포탈의 그 양이 4천만 발에서 6천만 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수치일 텐데요. 포격이 집중된 고지는 화산이 폭발하고 같은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주 운 좋게 천운으로 살아남은 병사도 이른바 쉘 쇼크, 포탄 충격에 시달리는 병사가 속출합니다. PTSD. 예. 근데 포탄 충격에 시달리게 되면은 거의 정상적인 그 반응을 못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는 예전에는 이게 심리적인 효과, 그러니까 너무너무도 큰 굉음과 어떤 공포심 때문에 어떤 저런 상태에 빠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또 공부를 해보니까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쉽게 말하면 계속 몸이 흔들리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 두개골 안에 있는 뇌가 계속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트렁크 같은 예 느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젤리 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부딪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헤비메탈 그룹에서 그 헤드뱅잉 한 서너 번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그것을 뭐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쉘쇼크에 시달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 셈이죠. 이런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최 박사님, 예를 들어서 포탄이 팡 터지면 우리가 보통 이제 파편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쇼크웨이브가 이렇게 오잖아요. 충격파라는 게. 근데 이게 한 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하루 종일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예. 우리가 뭐 버스에 조금 흔들리는 걸로도 멀미나고 이렇게 네. 힘들어 죽겠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꽝꽝 계속 충격파에 내동댕이 쳐지는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차 대전 수기들 보면은 뭐 그런 걸 하루에도 몇 번씩 겪기도 하고 그 정도 한번 겪고 나면은 어디 빠지죠 완전. 딱 그 순간 보면 영화에서 표현하기로는 그 최대한 어떤 실제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테니까요. 삐 하면서 갑자기 그냥 사람이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뭔가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고 네. 눈도 잘 안 보이고 세상은 빙글빙글 돌아가고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쇼크의 후유증 때문에 시달리는 그 병사들의 영상이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근데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영광의 길에서도 이 쉘쇼크 증세에 시달리는 병사가 나오는데 이 당시는 이게 그전에 없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쉘쇼크에 시달리는 병사를 일종의 그 항명하는 병사 내지는 그 꾀병을 부리는 병사로 생각해가지고 더 가혹하게 대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속출하게 됐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약해서 그래,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그렇죠. 예. 거잖아요. 조프의 입장에서는 안 돼. 여기서 우리 밀려나면 나 잘려. 독일군을 이제 밀어내야 돼. 반격까지 계속 이 닥달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휘관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아, 패팅을 뺀다고요? 그래서 새 이군 사령관이 된 것이 니벨입니다. 너무 유명한. 정말 발작합니다. 야 다시 탈환해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이 보호 요새를 구하려고 5차례 반격을 해요. 실패했습니다. 또 공격을 내립니다. 총 6번째 공격까지. 패팅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다시 엄청난 비밀병기를 꺼내 들게 됩니다. 한층 더 강력한 가스를 독일은 들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포스겐입니다. 염소가스 플러스 연탄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소 연탄? 맞고 좀 있으면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기소가 변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질식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